네, 2부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 다, 오른쪽에 다 뵀는데, 방송 때도 자주 뵙는 분들인데, 방송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오셨네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부터 출연진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는 두성규 이제 전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계시고요. 또 좌측으로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또 시행사업도 하고 계시는 이재문 소장이십니다. 또 오른쪽에는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이라고요. 또 양도세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김예린 변호사라고, 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좀 젊어졌잖아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워낙 장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시각들로 볼 수 있으니까요. 왼쪽부터 2023년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 전망 해주시고요. 조금 더 그 배경,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자기 소개해 주시면서 2023년도 부동산 전망을 두성규 박사님하고 이재문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에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께서는 내년에 변화되는 또 세금하고 주택 가격하고 또 연동성이 크잖아요. 이 부분들 설명하고 또 이런 세금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각 전달해 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전망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 두 박사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그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집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마 저를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대충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움직임들이 힘들다는 것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부분에 대한 뭐 불균형이나 이런 것으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계속해서 행진을 계속 중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종속되는 결과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2023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2022년인 올해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1점 얼마죠? 11점이 아니라 3.25% 정책 금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 중반, 즉 화요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사이에 최종적인 2022년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당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상쇄되면서 금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빅스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즉 0.5%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번 주말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0.7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년의 금리 인상 행진과 연계돼서 본다면은 결국은 국내의 그 우리의 그 정책 금리와의 그 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예전의 사례를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차이가, 즉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 부동산을 포함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2000년도 5월 달에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그 당시에 6.5%까지 올린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5%였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22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5%를 넘었던
그때 IMF가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험난했던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미국의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지속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어떤 상향으로의 또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제 손에 온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금리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국토부 장관도 우리 가격 수준이 좀 지나치게 좀 높은 편이니까 버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조금 조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폭망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아마 정부가 방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내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되게 되면 2024년 그 봄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 민심을 따라서 정치적인 세를 불려 나가야 되는 어떤 여야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방치되었을 때 우리 뭐 국내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장 정책에 있어서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피폐된 부동산 시장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한 느낌으로 진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요. 그 부분도 저는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패가 갈리면서 러시아의 선택과 우크라이나의 선택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즉 이러한 어떤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있는 많은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이 되어서 또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후에 고공 행진이 당분간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고원처럼 계속해서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도하게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심리가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확정적으로 되면은 저는 심리적으로 이제 알려진 위험 요소는 더 이상의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이제 충분히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들이 내년 하반기쯤이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시중에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만 IMF 때는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도 돈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돈들이 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은행 금융권의 예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9월달 발표 자료를 볼 때 우리 시중에 지금 유동자금이 얼마냐, 즉 통화량으로 이야기하는 M2 같은 경우에 있어서 3,700조를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비교하자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우리의 그 통화량 M2가 2,500조였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정말 돈이 많이 나온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풀었던 것도 있고 우리 또 국민 소득이 굉장히 증가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돈들이 결국에는 예적금으로 지금 그 금융권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보니까 국내 찐부자 현금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찐부자들이 향후에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더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현금이나 이런 상태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자산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우리 한국처럼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저는 부동산 시장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쯤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나오네요. 참고로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계신데 김대종 교수입니다. 네, 김종대 교수, 김종대님은 뭐 예전에 뭐 정치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김대종 교수님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반박하셔도 좋고 본인의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맞이니까 반박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문입니다. 전주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개공교수로 있으면서 또 창조도시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부동산 방송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자로서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자로서 새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내일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본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연말에 부동산에 대해서 2023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실 덕담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얘기를 해서 희망을 드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유감입니다. 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자유경제 시장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큼은 타이밍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선택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고 그리고 이런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남들이 좀 비싸게 사주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2022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영거리 주택을 구입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끌, 예전에는 이제 하우스 푸어로 대변되던 어떤 내가 빚을 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을 지키지 못하고 자본이 잠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맞이하는 이제 국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부분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 부분에 아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투자라는 거는 또 부동산에 대한 거는 다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개인적인 선택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서 잘못된 선택이 됐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는 상당히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 그러면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진입 시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먼저 전제를 드리고요. 2023년에 부동산 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좋은 부분보다 나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올해 초에 제로금리였던 미국은 4%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무려 16배가 뛰었거든요. 우리나라는 0.5%의 금리가 3.25%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7배 이상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중금리다 고금리다를 버텨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성을 갖기도 전에 금리 인상이 올라간 거죠. 결국에 속도를 빨리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틈이 안 생겨버린 겁니다. 그 대비할 수 없는 틈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초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3.5 또는 3.75 정도의 이제 예고를 해놨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 금리가 속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금리가 전체적인 자산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가 자산 시장을 짓누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해집니다. 아까 여기 김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받는데 대한민국의 1군서부터 1위서부터 4위 회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무려 7,500억에 대한 PF 차환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12%를 썼는데요. 이 금리가 1년을 쓰는 금리가 아니라 85일을 쓰는 겁니다. 1월 17일이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에서는 어떻게 돼? 빨리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대출을 꺼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 12%의 이자가 20%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자칫하면 건설사의 위기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냥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들은 수요에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경색되는데 이렇게 경색됐을 때에는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업 수지가 엄청 악화되는 겁니다. 또 금리 부담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토지를 매입했을 거고 브릿지론을 일으켰을 거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PF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무려 얼마가 있냐면 약 15만 가구를 밀어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밀어내게 된다 그러면 이번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미분양 아파트가 4만 7천 가구입니다. 계속 지금 미분양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청약의 어떤 결과물이 만약에 미분양의 급증으로 이어진다라면 건설사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돈을 구해야 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BCP라든지 PF ABCP라든지 기업 어떠한 이런 PF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로 채권 시장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권 시장이 반토막 난 것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면하에 있는 겁니다. 이 수면하에 낮추는데 무려 200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2,300억이면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얼마까지 끌고 갔냐면 200조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200조라는 돈은 IMF 때 우리나라가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준 돈이 약 한 18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상당한 것이 지금 이제 수면하에 복병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부동산 시장을 불확실성이 좀 가려지기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필요가 있고요. 오늘 청약이 됐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청약이 됐든 아니면 구축으로 나온 시장을 지금 뭐 7억이 할인된 8억이 할인된 가격을 사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퇴조기에 있을 때에는 오늘 가격이 최고가라는 겁니다. 오늘 가격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나는 비싸게 사서 그 비싸게 사는 거를 내가 장기로 가져가서 이 장기로 가져가는 이 아파트에서 내가 어떤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면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지금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는 조금 자제하고 시장은 좀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투자의 어떤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한 해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주시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화제도 화제인데 아무래도 이러면은 뭐 집을 사고 또 보유하고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이 전략 안에서
어떤 뭐랄까요, 뭐 자금에 그 해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뭐 세금 관련된 이야기 내년 뭐 전망이라든지 뭐 흐름, 변화 이런 것들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제를 보면 그 기간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전 걸 놔두고라도 88 올림픽 때 지나서 저희들이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초유 세금을 도입됐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도 부동산 값이 자고 나면 그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세제 카드를 다 써도 안 되니까 미실현 얘기에 가세하는 초과이득세라는 것이 도입되고 그것이 결국은 한정이혼 판결을 받아서 시행된 지 3년 만에 다시 폐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시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제도가 그때 최초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또 비상용 토지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세법상 말도 안 되는 66%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금이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또 이제 2008년도에 외환 위기 사태가 또 오면서 저희 나라 부동산 경기가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아까 똑같은 그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이런 중과세 제도가 도입돼서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세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세제들은 난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값에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자체에 그때 당시에 공급 물량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부동산은 공급되지도 않는 건데 기존에 있던 물량을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수요 감소책을 선택을 했을 것을 공급에다가 중과세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파리대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으면 사는 사람들이 안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 거를 파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단지에서 10%에서 15%가 매매로 거래돼야 될 물량들이 3% 내지 5% 미만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매물 잠금 현상이 와서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그 선거 전에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과세 강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 제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 종부세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취득세 편도 전부 다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때 공약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행령으로 할 수 있었던 작업 그거는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세 폐지는 할 수가 없죠.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 조치를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제일 그 독성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 마지막 집을 비과세 받을 때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리셋시켜버리는 초유의 또 이런 이상한 세제를 도입한 거를 그것도 바로 정상으로 잡아줬고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그걸 1년 내에 팔고 1년 내에 팔고 난 다음에 또 이사를 바로 가라고 그러니 집 하나 사서 다시 옮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때를 놓쳐가지고 세금을 또 중과세가 돼버리는 이런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일들을 이제 정상으로 2년으로 다시 유예를 주면서 늘려주면서 이제 조금은 원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제일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종부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그거는 1~2% 상위 1~2%라고 됐는데 통계치를 내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8%까지가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일반적 세금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현 집권여당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종부세에 대한 것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주택 공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가표 조정률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하율입니다. 우리가 60%부터 시작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던 건데 이거를 다시 60%로 끌어내렸죠. 내려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줬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 1세대 주택처럼 조금 불합리하게 과세되는 부분들도 좀 바로 잡아줘가지고 사실은 올해 종부세를 대충 보니까 전년도 2021년도보다는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그 현 정부에서 제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자를 중심으로 중과세를 하지 말고 과표로 이거를 중과세를 하든지 하자. 이 방안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아니 5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덜 내고 있다는 거는 경제 이익에 비춰보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마 2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중과세는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대신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정가액 비율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 그 11억까지 해주던 것을 1억 정도 높여서 12억으로 가고, 기본공제는 6억 하던 것을 아마 9억으로 높이는 것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많이 떨어뜨리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택 공시 가격도 내년도는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종부세는 좀 완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지금 양도소득 거래세와 관련된 것이 지금 취득세 쪽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행 국민의힘에서도 취득세를 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취득세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거든요. 여러 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현재 있는 부동산 경기란 것이 하강으로 안정이 가서 끝까지 내려간다면 이건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상태라서 지금 관망세에 있어서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는 당분간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냥 갈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또 새로운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정권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여당이 야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언제는 그걸 태면은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막 상생하자고 해서 장관이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몰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다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너 왜 투기했냐고 해가지고 그걸 다 폐지시켜버리고, 어떻게 정부가 국방이나 경찰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정부가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한번 야권이든 여권이든 어떤 정부에서도 약속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은 이거는 계속 지켜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현 집권 여당에서 이제라도 이 임대 사업을 정상화를 하려면 이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줬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좀 탄력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운영 측면에서 바로 잡을 일이지, 기존에 그걸 믿고 한 사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퇴출시켜버리고, 지금 단적으로 그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요 직권말소가 되거든요. 직권말소가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내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해서 나머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다 해놨는데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폐지가 돼버리니까 그 이유가 연결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법적 예측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는 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을 더 극도로 조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더욱이 세제가 이렇게 자주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단순하게 10% 20% 뛰는 게 아니라 5배 10배가 뛰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세제 때문에. 그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답변도 못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큰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이걸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내가 비과세를 받는지
중과세를 받는지를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제 개정안이 나왔고 유권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돼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편 방안도 지금 잡고 있고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제가 이제 안정을 이런 좀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좀 시간을 갖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 국민들을 조금 더 안심시키는 세제, 그 다음에 좀 편안한 세제, 그리고 예, 징벌적 이런 세제는 조금 다 좀 일시적으로 행한 것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세제를 좀 이렇게 도입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예, 조금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많이 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유주택자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신뢰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순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2023년도의 부동산 그 세금 방향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말씀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들을 뭐 전문가분들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항상 보시면서 단순히 그냥 예측이 아니라 좀 시뮬레이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또 뭐 좋게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 특히나 뭐 세금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도 제언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좀 어느 정도 설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2023년도 뭐 향후에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지금 아마 한동안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된 그 완화 또 최근 또 안전진단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재개발 재건축 전문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투자와 관련된 거는 뭐 입주권 같은 것들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인허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조합이나 뭐 조합원 분들 대신 대리해서 소송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자체도 이게 2023년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재값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PF나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수익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단계 시기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어땠냐면 어쨌든 이게 100%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0% 이상은 보통 조합원 분양으로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분양의 우려가 없는 이제 그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공사들도 좀 앞다퉈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하려고 하고 출혈 경쟁도 실제로 많고 그랬던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시공사 유찰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조합에서 이제 시공사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번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그럼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90% 이상이 다 수의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제 시공사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이제 그 참여 자체가 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별로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업장은 네가 들어가면 어떤 사업장은 다른 건설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수의 계약으로 시공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이게 약간 이게 또 양극화가 되는 거는 뭐 강남이라던가 한남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공사가 굉장히 출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공사 입찰이 있었던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랑 대우랑 앞다퉈서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좀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 같은 것들도 LTV 140%, 150%까지 해주겠다라던가 거기가 이제 90m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118m까지 짓겠다. 뭐 이런 이제 좀 무리수를 두기까지 하는 결국에 그런 출혈 경쟁들이 좀 있었는데 대우가 선정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강남의 대치우성 1차라던가 뭐 내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 5구역 이런 데들도 벌써부터 이제 시공사들이 수주를 하려고 지금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양극화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미분양, 지방 같은 데는 좀 미분양 우려가 있고 서울에서도 좀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강남이나 한남 같은 데들은 좀 안전하다, 안전하게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만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공사조차 선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근데 이게 시공사 선정이 사실 돼야 여기가 사실 돈줄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야 이제 사업 속도가 나는 건데 이제 뭐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자체도 이제 사업 자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도 뭐 이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다거나 그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급 늘리려면 결국에 이런 사업 수익성을 개선을 해줘야 이제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 중심으로 좀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나왔는데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 이제 기존에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 3곳 중에 2곳이 탈락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초기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도 이제 완화를 하고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35층 룰 그것도 이제 폐지를 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최대 50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업 수익성이랑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파격적으로 좀 규제가 해제가 돼야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교수님께서 아까 그 발제해 주셨을 때도 보셨다시피 음마 아파트 10년이면 입주한다. 그렇게 10년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0년, 15년, 뭐 20년까지도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거를 생략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거에서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조금 이제 기대 심리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35층으로 해서 정비계획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비계획 이제 신청한 지 5년 만에 지금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1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됐고요. 종상향이 돼서 심지어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신통계획으로 진행을 하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비사업 속도나 이런 데 계속 이제 탄력이 붙는 모습들을 시장에 보여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좀 이제 기대 심리라던가 투자 심리라던가 이런 게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이런 뭐 규제 완화라던가 사업 수익성 개선, 뭐 정비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2023년에 갑자기 좋아질 걸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좀 금리가 사실 문제인 거긴 하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8%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그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뭐 받거나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 이제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 평균이 이제 480만 원 정도인데 한 29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내게 되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어땠냐면 사실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에게 많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똘똘한 채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강남이나 뭐 입지 좋은 곳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렇게 금리가 좀 인상되는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소액 투자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내가 이제 내 자금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대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좀 방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는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 이런 것들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이제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수익성도 안 좋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도 사실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규모의 경제를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을 좀 연결을 해서 사업 수익성을 개선을 한다던가 지금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15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예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층수 제한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잘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사업 수익성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 빌라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소액으로 뭐 몇 천만 원 선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 부담이 덜 하시겠죠. 네,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까지 좀 넓혀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일기 신도시 쪽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를 꼽으라고 하면 물론 분당이겠죠. 분당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이렇게 좀 그 금액대가 높은 그 투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기 신도시 쪽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산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쪽은 좀 소액으로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다만 여기서도 이제 좀 그 일기 신도시 문제점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들도 이런 이제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수익성을 어떻게 부여해 줄까 이런 고민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지금 일단 거래가 없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뭐 그 용적률이 좀 낮고 역세권에 있고 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쪽은 일산이나 중동 이런 데는 사실 분당이나 이런 데들보다 훨씬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좀 가격이 낮죠. 근데 이제 향후 GTX나 뭐 이런 교통망 확충이 또 지금 그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일기 신도시 쪽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단지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를 한번 조금 말씀을 또 드려보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발제하셨던 데도 보면 주택 공급이 사실 인허가 물량 보더라도 한 2025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도 뭐 내년 지나야 이제 점점 좀 내려가는 추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관리 처분까지 난 곳에 들어가시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시면 꽤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곳들도 굉장히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눈여겨 보신다면 그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마지막에 막 이런저런 행정적인 건 관심 없고 투자 쪽 하실 때는 열심히 적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투자 심리가 남아 있는 건지 기회로 보는지는
좀 뭐 각자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 첨언이라든지 반박을 잠깐 한 1, 20분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들 이야기한 것 중에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부동산 시장하고 사실상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계속적으로 뭐 주요 기관에서도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뭐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1.8, 뭐 1점 후반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투자 쪽으로 보는 IB 쪽에서는 1% 초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좀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무라 정권에서는 역성장까지도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그런 현재 내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될 것 같고 또 경기가 어떻게 뭐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면은 더 큰 침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주요 기관이라든지 뭐 투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상황이고 이거하고 좀 나의 의견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또 서로들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동의하거나 첨언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마이크 들고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 아까 이야기한 것에서 이제 저는 시간적 제약을 좀 느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는데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안 좋다는 거는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642건입니다. 642건인데 그러면 1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딱 1년 전에 같은 경우는 4,679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게 2020년 12월 달에는 7,400건이 넘었어요. 7,500건 정도.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한 달 내에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최고 정점을 찍을 때는 뭐 15,000건까지도 가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물론 이제 이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12월 달은 이런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다라고만 많이 언론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뉴타운인 쪽인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급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는 분들은 그다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대부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매도할 부분이 급하지 않다면 버티기 쪽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의 아주 극소의 거래량만 있는 것이다. 즉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급급 매물이나 이런 쪽이 하다 보니까 과연 대표성이 없는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해서 매주 발표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 좀 포장된 측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 2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고 통계 자료로 하면은 지금 올해만 경우에 누적 하락률이 12.9%, 즉 13%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13%라면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가 이렇게 2년간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면은 세종시를 건설한 본래의 취지가 지금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세종시를 말 그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 얼마의 정주 인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계획한 것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최근까지 규제지역으로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시라는 동네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참담할 정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시장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거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낫다. 다만 그 기본 질서, 시장의 거래 질서를 기본적인 거래 질서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그런 위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발해서 처벌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공급이든 수요든 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에 정말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걸 일일이 열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200일이 지났죠. 그런데 그 규제 부분에 있어서의 흔적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정부에서 아까 앞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 안전 진단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또 관련 제도도 상당히 기준들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부분도 뭐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줬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지금 뭐 많은 혜택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아니 그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나하나의 대책들을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종부세 과정도 그렇죠. 굉장히 막 힘있게 힘들여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서울과 그다음에 성남, 하남, 과천, 광명 그대로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지금 또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하자 하는 말씀은 개별적인 그러한 규제 조치들을 완화시키는 데 힘을 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규제 지역 지정 자체를 갖다가 모두 다 지금의 하락기에는 다 완화시켜주면 상당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 저는 골든타임을 지금 상당히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둔촌주공도 우리 청약 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둔촌주공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청약 경쟁률이 뭐 최소한 뭐 10만 대군설 그다음에 1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5대 1은 이하는 안 떨어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나온 결과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들여보시게 되면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이 불가능해요. 지금 청약 통장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내 자식들한테도 통장 하나씩 아까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라 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내가 세대주인 경우에 내 세대원들은 지금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못해요. 그런 식의 지금 많은 규제들이 시장을 지금 아직도 많이 얽어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단순히 외부 요인에 또 의한 충격에 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을 앉아서 우리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변수들이나 수치들을 가지고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신가 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해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도 그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소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지금 많이 이제 그동안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뭐 주택 보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끌하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저는 제 목소리를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부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적으로는 자생력이 없으니까 정부나 혹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시장을 심층 분석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수단과 정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본물처럼 저는 터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도 뭔가 어느 정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자금 유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우리 국민, 우리 영끌족들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젊은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먼저 고려하고 먼저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쪽의 정책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하는 여부는 여러분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저는 많이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역할들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신다면은 저는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감히 장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단 비를 피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행위죠. 지금 이제 제가 좀 더 첨언을 한번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의 슬로건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누구나가 내년에도 많은 규제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규제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한번 국토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쉬어보니까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임기 시작하기 전에 종부세에 대한 1년간 유예까지 따진다면 앞으로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가 되는데 왜 시장은 꼼짝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금리도 같이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완화했다라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있고 돈의 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주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에서 받습니다. 코인에서도 받고 주식에서도 받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서도 받고. 근데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틀리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금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약발을 먹기 위해서는 금리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겠지만 그 횡보를 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투자자들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겁니다. 그 엇박자가 내는 그 상황을 우리가 2023년에는 좀 더 명백하게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 중에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한다면, 자 2021년 10월에 미분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던 게 14,000호였습니다. 근데 2022년 10월 미분양이 얼마냐면 47,000호예요. 그렇다면 이 미분양이 내년 연초에 6만에서 7만 호가 넘어간다 그러면 건설 경기는 거의 올수덥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미분양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6만 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6만 호까지 올라갔을 때 수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을 해주고 또 매입을 해서 일부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또 개인에게 그 미분양된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고 이런 어떤 부양책을 해주고 또한 다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도 완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데자뷰를 해본다라면 지금도 충분히 2023년, 2024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내서 집 사라의 버전 2거든요. 근데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우리나라 이 30대, 40대의
평균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돼서 내가 5억 정도나 이 정도를 대출 아니면 3억을 대출받아서 8%의 금리를 감당하려면 내 소득의 절반을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원리금까지 다 한다라면 더 부분이죠.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제도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따져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요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의 시그널을 쳐다볼 때 그 시그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대출 30년에서 40년으로 만기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는 대출 받아서 집 사. 그래서 만약에 2억을 대출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출 10년 만기 연장을 해줬을 때 순수하게 늘어나는 대출 금액은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금리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부동산 이 하락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부족할까? 그리고 2022년에는 연초에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뭐라 그랬냐면 아, 평균적으로 수도 서울에 36,000호에서 4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올해는 2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2만 호만 공급되니까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폭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만 해도 아파트 구축 매물이 6만 건이 넘고요. 전세건이 6만 건이 넘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공급 부족이라는 논리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많던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사라졌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들 또 이 공급 부족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투기적 가수요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조금 필요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애초에 선거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 출범한 정부에서는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건설 경기가 조금 불이익을 받거나 건설 경기가 불안해지게 되면 상당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반토막 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앞으로는 뭐냐면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올 겁니다. 또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에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과 그 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을 현재 시장의 어떤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 조금 제 얘기를 듣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예.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 이제 물론 정부가 대출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을 조금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중의 시중 금융권의 어떤 자율적인 거로 놔둔다고 하면서 40%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명확하게 충분하게 높지 않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출 다른 상품의 규제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수요자들과의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수요가 조금 되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대출을 굉장히 많이 안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분들로 하여금 주택을 사도록 막 강요하듯이 권유하듯이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중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지나치게 단기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 예적금으로 다 지금 잠겨져 있다 이거죠. 그 자금들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맥 경화를 갖다가 푸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게 활성화되는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쓰여줄 수 있는 많은 자금들이 시중에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잘 흐르도록 하자 이거죠. 지금 사실 은행의 창구마다 또 은행의 그 창고마다
돈이 다 쌓여져 있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쌓여져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우리 경제의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아까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수요가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이게 전혀 입주 물량들도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저는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환경을 갖다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지금 참고 수요로서의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은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공급이 왜 부족하지 않는데 왜 그걸 3기 신도시라는 걸 통해서 또 온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교란시키느냐라는 이야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 부분은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볼 때 부족한 건 맞는데, 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들조차도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로서의 본래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넘어가갖고서 다음 기회를 미루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두성교 박사님하고 늘 오랜 시간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늘 갑론을박을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공급에 대한 이게 과잉이냐 부족이냐의 어떤 그 논란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은 차고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동산, 이 주택이라는 건 대표적인 비탄력재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당장 원한다 그래갖고서 지금 당장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차는 존재하는 건데, 이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경제 상황과 맞물리게 된다라면 때로는 그것이 아주 적은 주택이 공급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된 겁니다. 또 그거를 너무 많이 받아주게 되면 부족하죠. 너도 사고 나도 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형적으로 똘똘한 채로 파급이 됐고 이것이 영끌로 파급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은 시장 상황 잘 모르니까요.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예,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중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니까 올해 연말 안에 증여를 빨리 해라. 그리고 2월 과세가 현재 5년인 것이 10년으로 연장되니까 증여를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어느 지상에다가 전문가들이 전부 다 칼럼도 많이 쓰고 유튜브도 많이 찍어서 그렇게 내보내는 걸 봤어요. 이제 좀 저는 전문가님들이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이런 거를 하신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말만 믿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져서 관리처분 진행 중인데 내년 6월 달쯤에 멸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2주택자 증여일 경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중과세 세율은 그게 공시가격에다가 아니라 시가의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겠죠. 내년에. 이거 올해 서둘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멸실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해요? 땅에다 가는 거예요. 땅. 이 주택세율도 아니고 중과세율도 아니지만 땅세율이란 말이에요. 증여라면 4%짜리를 하고 종종 토지 면적을 가지고 하고, 그거는 시가가 없으니까 권리가에다 한다고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가격에서 권리가는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종 감정평가에다 비례율 적용해서 권리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 아파트 시세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런 경우에 보통 3배 내지 4배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땡겨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면 매매 사례가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상가 같다든지 집합 건물의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그거 감정가액이나 또는 매매 사례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년으로 땡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과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받으면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자든 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자체가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라면은 2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다르고 다주택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를 그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꼬박꼬박 해주면 좋겠는데 다 몰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겸용주택을 자녀 세대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겸용주택을 자녀 세대한테 증여를 하면은 그것이 지분으로 주택이 한 채씩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안 세우고 이렇게 줘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걸 대책을 세워서 주택 부분은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상태고 상가 부분만 자녀들한테 줬어야 맞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증여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증여밖에 안 됩니다. 주택은 어머니가 갖고 있고 부모님이 갖고 있고 상가는 자녀들한테 주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게 시중에다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세무사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는 세무사님 찾아가서 그걸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한테 오면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다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년을 보유를 했어요. 고가주택인데 지금 30억 40억 팔라고 가서 양도세 계산해 보시라고요. 장특공제 자체가 지금 최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이상만 살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48%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금이 몇 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지 말까요? 세금을 좀 줄여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2년 가서 들어가서 살아서 1년에 절세 금액이 1억 5천씩 된다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게 생겼죠.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를 해주고 내가 지금 다음 임대에서 5%만 올리면 2년 산 걸로 간주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도 되고 그다음에 장특공제도 4%짜리로 적용해주는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서 세제를 줄여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거나 내가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면 지금이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조금은 내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만약 손해를 봤다 한다면 세제 쪽으로 그거를 커버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고 지금 더더구나 지금 그 취득세가 올라간다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그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취득세는 해봐야 12%고 4%고 그렇지만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30% 40% 세율이잖아요. 아파트 값이 2억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집니까? 증여세 하락률이 훨씬 높아요. 취득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떨어지는 하락률이 훨씬 높은데 지금 취득세만 보고 그걸 갖다 빨리빨리 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걸 다각적으로 다 연구를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조금 얘기를 해주면 듣는 분들이 내가 좀 더 전문가를 만나서 상황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에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서 바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꼭 전문가한테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만 그냥 저는 좀만 더 첨언을 하면 아까 두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규제지역 해제 관련해서 사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입주권 전매가 일정 기간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안 되고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하면 전매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들어가시면 너무 오랜 기간 이게 묶여 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사실 수요를 좀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좀 풀리면 또 해결이 되는 문제죠.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저조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또 규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8년 동안 못 팔고 2년은 또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때는 2년을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내가 이자를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4천만 원씩 한 5억
5억을 대출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거기다 8년 동안 못 판다. 이건 사실 너무 이제 그 수요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규제 지역 해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얘기 잘 들으셨죠? 예. 뭐 이제 저는 마지막 정리 하나 드리면 뭐 또 저희보다 그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도 계신데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 하나 저는 제가 보는 제 나이에 맞는 또 제가 부동산 관련된 뭐 보고서라든지 연구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시장의 정책 기여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국가가 주도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장에서 시장의 뭐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 트렌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유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뭐 경기 부양적인 측면의 그 정책적 개입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개입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통화 정책으로 개입을 해서 금리를 한 5% 정도로 올리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주택 시장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본인의 금액하고 부채 비율을 키워가지고 부동산들을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대 시장에서는 부채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본에다가 부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값이 받쳐주고 매매가는 빠져도 전세값은 올라졌잖아요. 근데 어느 구간부터는 전세값이 빠지면 매매값도 같이 빠지고 매매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구조가 좀 변했다고 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 얘기들도 잘 참고를 하시고 또 제가 좀 만나고 있고 또 좀 상대를 하시는 그런 그 세대들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더 열려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예전에는 한국하고 국내는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점점 해외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점점 동조화로 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